자, 피해자입니다. 자, 범죄 피해자가 범죄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자, 2차 밑줄 그시고. 자, 그 이전에는 범죄 또는 범죄자만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지 범죄 피해자는 단지 수동적인 객체에 불과하다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논의를 볼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있어서 그 미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적절한 보호 대책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자, 개념 봅니다. 자, 피해자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가장 좁게 해석을 하면 최협의입니다. 이 최협의는 형식적 범죄 개념에서 입각하여 범죄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형법학에서 말하는 그 피해자, 살인당했다, 강간당했다, 절도당했다 할 때 그 피해자입니다. 가장 개념이 좁죠. 자, 이 최협의보다 조금 넓은 것이 협의인데 이 협의 개념이 오늘날의 통설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방금 보았던 형식적 개념에다 플러스 실질적 의미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란 보호법익까지 침해당한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죄학에서 배우는 피해자 개념이죠. 자, 광의는요. 이 광의는 협의의 개념에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시켜요.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 가족 등을 말합니다. 아빠가 구속이 되면 그 가족까지 피해보죠. 그래서 그 개념까지 넓히는 것인데 이 광의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나오는 그 피해자 개념이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밑줄. 자, 최광의는 이 광의 개념에 밑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장해요.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각 줄을 가보면 이 최광의 범죄 피해자 개념은 맨델존 입장이다. 맨델존은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밑줄 그시고 최광의 밑줄 그시고. 자, 개념 잡히셨죠? 최협의, 협의, 광의, 최강의. 자, 기출 갑니다. 자,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그쵸? 범죄 대상인 피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범죄 연구 대상이 되죠. 틀렸습니다. 자,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 해당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데에 일치한다. 아니죠. 형식적 말고도 협의, 광의, 최강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자, 피해자학을 봅니다. 자, 피해자학은 여기 범죄 시 피해자 역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과를 말한다. 범죄 시 피해자 역할 그리고 피해자 보호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학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피해자학 자체가 독립과학이다. 그 독립과학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보조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과학성을 부정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자, 긍정설을 취하는 학자가 있고 부정설을 취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긍정설은 맨델존 그리고 부정설은 헨티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좀 알아두시고 연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체계적 연구는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8세기 말 삐따발 그리고 포이에르바흐 등 연구가 있긴 있었는데 체계적 연구는 그 앞에는 뭐였어? 삐따발, 포이에르바흐는 그냥 사례 소개 수준 정도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체계적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델존이죠. 맨델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맨델존 그리고 헨티히 이 두 사람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맨델존은 처음 밑줄, 처음으로 피해자학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맨델존입니다. 그리고 이 맨델존은 방금 위에서 여기 설명드렸죠? 여기 피해자학 자체를 독립과학을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피해자학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독립과학으로서의 피해자학을 역설했다. 독립과학 밑줄 그시고. 그래서 독립과학성을 긍정합니다. 긍정한다.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자, 독립과학성 색깔까지는 아니고요. 그치? 독립과학성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헨티히는 자, 두 번째 점 갑니다. 뭐뭐 등을 연구함으로써 피해자학을 범죄학에 대한 실질적 체계적 보조과학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학은 그냥 범죄학에 대한 보조과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독립과학성을 부정합니다. 여기는 긍정하고요. 그치? 그래서 올라가 보면 부정설에 헨티히가 나와요.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여기입니다. 1941년도 어떤 연구 논문에서 최초로 이 동적 관점에 근거하여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모든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치? 뭐 여성이 뭐 야시시한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성범죄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만이 범죄를 주도적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피해자도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으로 범죄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상호작용 때문에 나오는 말이 요겁니다. 피해자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상호작용론 때문에. 그래서 헨티히를 정리해 둘 것은 보조과학, 독립과학성 부정했다. 그리고 상호작용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피해자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알아둘 것이 프라이 여사입니다. 프라이 여사. 자, 프라이 여사는 자,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논문을 통해서 공적 구제에 관심을 촉구했다. 그렇죠? 공적 구제라는 거. 단순히 보상 배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국가가 공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의 제도로서.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프라이 여사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이 범죄 피해자 보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법. 그렇지? 우리나라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이건 보상법이지만,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적 구조 알아두셔야 돼요. 색깔을 굳이 칠해야 되나? 색깔을 굳이 뭐 칠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조금 칠해드리면 여기 독립, 처음, 상호작용, 보조, 피해자 존재, 그리고 공적 구제, 뭐 뉴질랜드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사람이 엘렌 베르거인데 엘렌 베르거는 여기 뭐 이 사람은 덜 중요해요. 출제가 된 사람은 아닌데 피해 원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어렸을 적에 학대 등의 피해자였던 자가 많다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고조시킨 정도, 그 정도면 되겠네요. 자, 입법 연역. 방금 뉴질랜드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만들어지죠. 이걸 시초로 하여 90년도, 93년도에 성폭력 처벌법, 2005년도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뭐 등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통합하여 2010년도에 통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하네요. 뭐 이렇게 연역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과제. 자, 범죄 피해자학을 연구함으로써 각종 원인 등을 규명해야 되겠죠? 그쵸? 범죄는 왜 일어나고 피해는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피해자 보호죠.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관련된 제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형사법에 가면 많이 나오죠. 피해자 진술권 보장, 뭐 배상명령 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뭐 증인 보호, 원상 회복, 심리 비공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 등이 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피해자 보호 관련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적 구조 있죠. 공적 구조. 그래서 이 피해자 보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현재에 있는 것 형사법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입법 과제로 남겨두고 있죠. 자, 기출 가볼게요. 헨티, 맨델존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쵸? 맨델존은 피해자에게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피해자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말한 사람은 헨티이죠. 틀렸고. 그리고 헨티는 상호작용 얘기했죠.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만든 국가는 뉴질랜드입니다. 자, 피해자학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 구조를 연구한 것이 피해자학입니다.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진술권 보장, 배상명령, 증인 보호 중요한 관심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배상명령, 심리 비공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 간이 공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형사법에 나오죠. 그리고 피해자학은 피해자 권리,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외에도 공적 구조 나오죠. 그 관심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여기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피해자 분류가 보죠. 첫 번째 맨델존. 맨델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맨델존의 분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출문제 가봅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잘 나와요. 앞에 기출에서 보았듯이 맨델존은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를 5가지로 분류하였다. 요 지문 하나의 지문인데 요 지문 하나만 갖고서도 많은 기출에서 등장했다는 거죠.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 책임이 없는 피해자, 조금 있는 피해자, 똑같이 있는 피해자, 더 가해자보다 더 나빠, 더 책임 있는 피해자, 가장 책임 있는 피해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첫 번째, 아예 책임이 없어. 전혀 책임이 없어. 여기 전혀 책임이 없어.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영아 살해죄에서 영아다. 영아 살해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동기로 인해서 영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눈이 3개라든지 손가락이 10개야. 손가락이 10개 맞지. 손가락 한쪽이 5개야 되는데 한쪽이 6개, 7개가 나왔다는 거지. 기형아지, 기형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끔찍해서 걔를 죽여버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뭐 이상한 뭐 약물을 주입해서 뭐 성관계를 해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약물 영향 때문에 이상하게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 책임이지 애가 무슨 책임이에요? 근데 그 애를 죽여버리잖아. 그 애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영아 살해죄 영아인데 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의 미성년자 이런 애들이 대상이 되는데 영아살해죄가 좀 출제가 되었고 조금 있는 피해자 뭐 이렇게 얘가 나와 있네요. 음주차량, 동승, 자기 무지로 낙태를 감행했다가 사망한 임산부, 허술한 잠금장치를 그대로 놔두어 절도를 당한 경우, 동승, 무지, 허술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것이고요. 똑같이 책임 있는 애들은 싸움 같은 경우, 그치? 이런 경우. 촉탁 승낙살인죄도 여기에 속하네요.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겠네. 영아살해죄는 일로 들어오고 촉탁 승낙은 일로 들어옵니다. 자, 가해자보다 좀 더 나빠. 그게 뭐지? 여기 부모에 대한 폐륜이 원인이 되어 부모에게 피살된 피해자. 폐륜 같은 경우가 그 얘기가 되겠네요.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가해자보다 범죄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인데 정당방위 같은 경우, 그렇죠? 정당방위 상대방 같은 공격적 피해자가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범죄 피해를 가장하고 타인을 무고한 자와 같은 기만적 피해자, 그리고 피해 망상자, 히스테리 발작자, 병적 거짓말쟁이 등과 같은 상상적 피해자, 이런 애들이 가장 책임 있는 피해자의 사례로 꼽힙니다. 기출가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맨델전 유책성 정도를 달리하여 피해자를 5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자, 맨델전은 역시 피해자 측의 규칙성 정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영아살해죄 영아를 완전히 유책성이 없는 자로 분류한다. 맞죠? 자, 피해자 유형을 이상적 피해자, 무지의 피해자, 자발적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기망적 피해자로 5가지로 나누었다. 이거는 이렇게 타이틀 달지 않고 여기 사례를 달았네요. 그치? 이 문제가. 그치? 이상적인 피해자, 무지, 자발적, 유발적, 기망적 이렇게 나눈 사람은 헨티히가 아니고 맨델전입니다. 헨티히를 봅니다. 헨티히는 여기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엘렌베르거는 잠재적 피해자, 일반적 피해자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헨티히와 엘렌베르거에는 둘 다 일반적은 다 들어가네요. 일반적은 다 들어가는데 요 엘렌베르거는 잠재적을 넣고요. 대신 헨티히는 심리학을 넣네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자, 일반적 피해자의 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인데 여기에 심신장애자가 들어오네요. 기출입니다. 밑줄 그어놓은 말은 기출된 것을 제가 조금 진하게 하고 밑줄 그어놨어요. 여성, 어린이, 노인 이 외적 특성을 갖고 나누죠. 일단 여러분 가장 기준이 뭔지 알아요? 성인 남성이야. 성인 남성이 가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은 외적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성기가 없잖아. 어린이, 성인보다는 체구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은 성인보다는 허리가 꼬부러지거나 그치? 주름살이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치? 심신장애자도 성인 남성과 구별해 봤을 때 이거 외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민자도 다르지. 색깔이 다르잖아. 그치? 동양인이라도 인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다르잖아요. 동남아시아랑 또 다르고요. 소수민족도 약간 외모가 다르잖아. 중국 같은 경우 소수민족이 엄청 많잖아.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구별을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구별하는가 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여성, 어린이, 노인 이런 사람들은 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피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리적 특성을 갖고 나눈 기준이 심리학적 피해자인데 이것은 출제가 안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기소침자,
읽어보는 이유는 뭐 심신장애자는 뭐 기존에 뭐 출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 근데 1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영아 살해죄가 안 나오다가 10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파트는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의기소침자, 무관심, 탐욕, 방종, 호색가, 비탄에 빠진 사람, 정서불안자, 학대자, 파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놨네요. 기출갑니다.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로 나눈 사람은 맨델존이 아니죠? 헨티입니다. 헨티는 일반적 심리적으로 나누며 심신장애자를 어디로 봤습니까? 심신장애자. 여기지? 심신장애자를 일반적 피해자로 봤어요. 심리학적 틀렸습니다. 헨티는 일반적 심리학적으로 나누고 피해자도 범죄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디서? 앞 페이지에서. 그치? 앞 페이지에서. 앨런 베르거 합니다. 앨런 베르거는 일반적과 잠재적으로 나눴어요. 잠재적. 잠재적 피해자로서 피학대자가 일로 들어오네. 피학대자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람은 피학대자를 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해친다는 거네?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지. 학대받다가 죽는 거잖아. 피해자니까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피해자라 보았다는 것은 학대받다가 얼마 있다가 죽는다, 죽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상처나 외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상처나 외상, 심지어는 목숨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같은데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한 특수한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몰아넣었고, 자, 피해자 유형을 잠재적과 일반적으로 나눈 사람은 맨델존이다. 앨런 베르거라고. 자, 귀책성 정도에 따라 구분한 사람은 맨델존이지만 앨런 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을 에 따라 분류를 했다. 이게 맞는 거로 나오네.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헨티 아니었나? 헨티였잖아. 심리학, 그치? 근데 앨런 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다. 근데 이게 맞는 질문 나오네?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닙니다. 이런 질문도 있다는 거 받으시고. 앨런 베르거는 일반적, 그래 잠재적 나요. 잠재적. 잠재적으로 나누는데 피학대자를 잠재적으로 분류하여야 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이상한데 어쨌든 두 번째도 이렇게 요 지문이 옳은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클리스. 레클리스는 출제가 2번 이상 되었죠. 많이 나왔네 최근에도. 레클리스는 피해자를 순수 피해자, 도발 피해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순수 피해자는 피해자의 도발이 없음에도 자, 가해자 악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모델 이렇게도 불려요. 자, 도발한 피해자는 도발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인데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자 도발이니까 피해자가 먼저 나오네요. 그치? 피해자가 먼저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죠? 가해자가 먼저 나오죠? 여기는 피해자 먼저 나와. 그리고 이제 가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 마지막에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도발한 피해자. 피해자가 먼저 안 나오는 것이 순수 피해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기출갑니다. 레클리스는 자, 피해자 유형을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델, 피해자 가해자 모델로 분류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경체 국가직 9급 보호직 7급이었습니다.
레클리스는 피해자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여기는 순수 도발로 나오는 애요. 이것은 이제 해간 그리고 이제 보호직 7급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각각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은 쉐이퍼의 분류입니다. 자, 쉐이퍼는 피해자를 기능적 책임성에 따라 분류하였다는 점, 요 기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요 기능이란 말은 요 마지막 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생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요 기능적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기능이 나오면 쉐이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또 쉐이퍼는요. 자, 범죄를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범죄를 개인적 행동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쉐이퍼입니다. 자, 분류를 보면요. 자, 쉐이퍼는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로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들었고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로서 소수민족을 들었습니다. 자, 정치적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도발적 피해자로서 이제 먼저 싸움을 건 사람, 범행을 촉진시킨 피해자로서 야한 복장을 한 사람, 자신에게 피해를 초래한 사람으로서 약물 복용, 마약, 매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했다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가보시면요. 자, 경체 문제인데 윤리적 피해자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피해자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피해자화란 개념, 범죄화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와 3차 피해자와 눈팅하시면 돼요. 시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 표시도 없죠. 자, 범죄 피해 원인 주요 개념, 피해 원인 주요 개념으로서 범죄 근접성, 노출성, 표적의 매력성, 그리고 보호 능력이 적을수록 피해자 될 확률은 높아진다. 그냥 개념만 따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범죄 피해 이론이죠. 생활 양식 노출 이론, 일상생활 이론, 이것이 월등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